행정행위의 마지막 쟁점이 이제 하자론이죠. 424페이지. 이 행정행위 하자는 효력과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그 효력이 무효나 보존제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고, 다만 이제 그 무효는 행정행위로서 성립은 한 경우, 그 다음에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부존재는 성립조차 못한 경우, 성립 요건을 못 갖춘 거죠. 외부적 성립 요건 표시. 성립조차 못한 경우, 그 다음 행정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부존재라고 그러죠. 효력이 없다는 건 같은데 개념이 다르죠. 그 다음에 취소 철회는 일단 유효한 게 바로 취소죠. 근데 이제 이건 취소되기 전에는 공정력 내지는 구성요건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함부로 효력을 부여하지 못한다. 이게 공정력이고, 일반 국민이 아닌 타 국가기관이 함부로 효력을 부여하지 못한다. 이게 구성요건적 효력이죠. 근데 이제 철회는 완전히 유의한 거죠. 완전히 유의한 거. 취소는 성립 당시부터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일단 유의라고 그러죠. 근데 완전 유의한 게 철회와 실효인데, 그럼 취소 철회와 실효는 어떻게 다르냐? 취소 철회는 취소 철회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는데, 실효는 의사표시 없이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당연히 소멸된다는 점이 다른 점이죠. 자, 일단 하자의 이제 그 처분 사유의 일부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이 관련되는 게 나오는데 외우기가 어렵지 않죠. 징계 처분 사유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인정되지 않아요. 근데 다른 징계 사유만으로도 그 징계 처분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적법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시정조치 위반, 이거 횟수 가중을 횟수 산정에서 제외하더라도 그 과징금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정당하다.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 말 나오는데 적법이다 못 알아볼 사람은 없죠. 그 다음에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인데 중대 명백설이 통설 판례죠.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거 이것만 갖고는 안 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거여야 된다. 그 다음에 뭐 목적론적 고찰, 구체적 사안의 특성도 합리적 고려 외우지 않아도 디테일해낼 건 없어요.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가 동의어가 이제 여기서 어떤 의미로 쓰냐면 예형상으로 이거 동의어로 쓰인 거죠. 그리고 27에서 인용했고 조사 의무서를 부정한다는 거죠. 왜냐면 어떤 게 명백한 하자라면 조사할 것도 없이 외견으로 그죠? 겉으로 볼 때도 명백한 이것만 무효 사유로 보기 때문에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명백하지 않다는 얘기죠.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행정처분할 때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이거는 별도로 알아둬야 될 거고 세 번째 쪽 가면 처분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다. 이때는 외관상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죠. 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는 명백한 하자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 새만금 사건인데 이것도 가볍게 보면 돼요. 뭐 외우려고 할 거 없어요. 뒤틀어낼 건 없으니까. 그 다음에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느 법률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이를 잘못 해석한 나머지 그 법률을 적용하여 행정처분하는 경우 중대하고 명백한지 판단하는 기준인데 이와 유사한 논리가 750페이지 국가배상에도 있기 때문에 이거 보고 비교하고 돌아올 거예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이러면 명백 당연한 거죠.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할 때는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 그러나 그 법률관계가 나 사실관계에 대해 법률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으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뭐 애들 장난 같은 소리죠. 그죠? 저거 틀릴 수가 없는 거고. 자, 750에 가면은 이제 과실과 관련해서 750페이지 가면은 맨 밑에 법령 해석 및 실무 취급례가 있는 경우 이때는 과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426과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법령 규정만으로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지만 그에 관해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분명한 판단이 있고
행정청의 판단 내용에 따라 법령 규정에 적용하는데 아무런 법률상 장애가 없는데도 합리적 근거 없이 이 말 나오면 뭐 뻔하게 눈치챌 수 있죠. 사법적 판단을 어긋나게 처분할 때 이때 명백하다는 거. 뭐 이것도 국가배상에 또 나와요. 그다음에는 뭐 특별할 거 없죠. 반대 의견은 참고하라고 한 거지 이걸 외울 건 아니에요. 출제되는 건 반대 의견 갖고 출제는 안 되니까. 근데 헌법재판소는 제가 볼 때는 명백성 보충 요건서를 취하는 게 맞거든요. 아무리 봐도. 그 보충 자료의 하자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광의하자는 위법과 부당까지 포함하죠. 근데 부당은 적법으로 들어가요. 그 하자 정도에 따라 무효와 취소가 있는데 중대하고 명백한 게 심한 불법이죠. 이거는 심판소송에서 다 구제가 돼요. 단순히 법도. 경미한 불법이라는 얘기죠. 취소사유는. 근데 부당은 이거는 심판에 의해서는 인용 재결이 가능하지만 소송에서는 인용 판결이 안 됩니다. 적법이기 때문에. 무효와 취소의 구별 기준인데 가장 엄격한 것부터 이제 완화되는 건데 이건 법 지식이 가능하니 그 일반 국민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하자 발견 능력이 낮죠. 가장 좁다라는 거고. 이거보다 완화시키는 게 조사의무설인데 아까 봤지만 이건 그 판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랬죠. 행정처 공무원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국민보다는 공무원이 법 지식이 많죠. 아무래도 좀 넓어지는 건데 더 완화시킨 게 명백성 보충 요건설인데 이 명칭을 보면 명백성이라는 요건은 보충적인 요건이라 요구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만 갖고 무효가 되는 게 제3자나 공공의 신뢰보호 필요성이 없는 경우 이것 때문에 신뢰보호 때문에 그 무효를 넓게 인정하면 안 된다는 게 통섭판례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필요가 없으면 문제가 없지 않냐. 또 하자가 워낙 중대하여 제3자나 공공의 신뢰보호 필요에 비해 처분 상대방의 권익을 구제하고 위법한 결과를 실행할 필요가 훨씬 더 큰 경우. 요걸 보고 헌재 결정을 읽으면 명백성 보충 요건서를 취한다고 해석이 될 거예요. 자, 행정처분의 집행이 이미 종료되었고 그것이 번복될 경우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게 되는 경우에는 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규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선고된다 하더라도 그 행정처분이 당해무리가 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이건 앞에서도 많이 봤죠. 위헌 여부가 당시에는 명확한 게 아니니까 행정처분 자체 효력이 쟁송기간 경과 후에도 존속 중인 경우 특히 그 처분이 위헌 법률에 근거하여 내려진 것이고 행정처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후행행정처분이 필요한데 후행행정처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와 같이 그 행정처분을 무효로 하더라도 법적 안정성 이게 바로 신뢰보호의 근거잖아요.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에 하자가 중대하여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그 예외를 인정하여 이를 당연무효로 사유로 보아서 쟁송기간 경과 후에라도 무효하기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는 이게 명백성 보충요건서를 취한다라고. 그 다음 두 번째 보면은 행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갔다. 이러면 취소소송 제기는 불가능하죠. 불가증력이 발생하니까. 근데 무효확인에서에는 제소기간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각하되지는 않아요. 일단은. 근데 무효확인에서를 제기한 경우 당해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는 그 당해 사건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 왜? 이건 헌법 재판을 안 받아들이는 의미의 각하예요. 그 행정법원에 제기하면 각하되지는 않거든요. 무효사유는. 근데 이 무효확인해소를 제기하면 이러면 그 기각 판결밖에 나오지는 않아요. 위헌이든 아니든 무조건 다 이건 기각되기 때문에 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아요. 재판의 전제는 지난번에도 봤지만 그 재판의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치유와 전환인데 그 전환행위도 그 독립된 처분이라는 거예요. 원처분과 별개로. 귀속재산을 불화받은 자가 사망한 후에 수불화자에 대해서 한 불화처분은 이거 사망자에 대한 행정처분 이건 무효사유거든요. 그 대상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취소처분을 수불화자의 상속인에게 송달한 때에는 송달 시의 상속인에 대하여 다시 그 불화처분을 취소한다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한 거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무효면
그 상속인 명의로 다시 새로운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 없이 그 죽은 사람 명의로 그간 거를 상속인에 대한 거로 그 전환시키면 간단하게 처리되죠. 어차피 결론은 똑같은 거니까. 이게 바로 전환인데 그 전환된 처분도 새로운 행정 처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인정 여부는 제한적 긍정설이죠. 원칙 금지 예외 인정인데 제한된 범위. 행정행위 성질이나 법치주의 관점에서부터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거죠. 위법을 함부로 치유를 해서 적법화시키자는 거는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쓸데없는 반복,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한목적으로 인정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제한적 긍정설이 전환범위 똑같죠. 그 다음에 경원자 관계의 경우는 하자치유를 부정하죠. 그래서 그 수익자인데 하자치유를 인정하면 타당 당사자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 이건 기본적으로 경원관계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경원관계의 특성을 아는데 예를 들어 1순위자가 여러 명이 경쟁적으로 신규 이 면허를 신청했는데 근데 1순위자가에게 발급되고 나머지는 다 거부될 수밖에 없나. 딱 한 명밖에 안 되는 이게 경원관계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자격 요건이 있다고 판단해서 면허를 내준 거를 내줬는데 위법이면 이걸 취소하면은 다른 경원자 중에 누군가에게 면허가 돌아가요. 근데 이걸 갖다 치유를 인정해 버리면 그럼 다른 경원자에게 면허가 돌아갈 가능성이 없으니까 경원자에게 이 침해 불이익이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안 된다라는 거죠.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원고의 적법한 허가 신청이 참가인들의 신청과 경합되어 있어 이 사건 처분의 하자의 치유를 허용한다면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되므로 허용할 수 없다는 거.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일반론이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 치유를 인정하면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로서는 위법한 처분에 대한 연체이자, 가산금 연체이자, 지연이자거든요. 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등 불이익이 있는 경우 하자의 치유를 부정한다. 이게 일반론이에요. 불이익이 있는 경우. 자, 치유 사유인데 흠결된 요건의 사후 보완인데 내용상의 하자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내용에 관한 거니까 또 소재기 이후에 이루어진 거 이것도 시간적으로 소송 단계에서는 안 되거든요. 그다음 하자치유 인정 사례인데 상대방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경우에 청문서 도달 기간을 어겼지만 이의제기 안 하고 청문회에 출석해서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진 경우. 아까 그 제한적 긍정설이 뭐예요?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인데 거기에 불이익하지 않으면 치유를 허용해도 된다는 얘기죠. 단체 협약의 규정에 여유기간을 두지 않고 징계여부 사실을 통보했지만 피징계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통지 절차에 대한 이의 없이 충분한 소명을 한 경우 압류 처분의 단계에서 독재계 문들과 같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이루어진 공매 절차에서 공매 통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 이게 치유의 개념에 딱 떨어지는 전형적인 사례예요. 왜냐하면 흠결된 요건의 사후 보완 이 치유행위가 사후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이건 뭐 전형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개념에는 안 맞죠. 사후 보완인데 판례는 실질을 중시해요.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 침해를 주지 않는다면 치유를 인정한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필요한 걸 알려준 경우 이 개념에는 사후 보완이 개념에는 안 맞지만 사전이라 실질적으로 알려준 건 똑같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땐 논리적으로 이거는 하자를 인정하고 치유를 인정할 게 아니라 사전에 미리 알려주면 그 사후에 그 처분 자체가 위법이 아니다. 아예 처음부터 적법이다라고 그렇게 판시하는 게 좀 논리적일 것 같은데 어쨌든 판례는 이런 식으로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요거하고 비교할 게 정식으로 알려준 게 아니라 431회에 보면은 그 위에 도표 있죠?
그 4번 보면은 과세관청이 사전에 납세무사의 직원에게 과세금과 세액상출 근거 등은 이건 사실상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상 알려준 경우 이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식으로 문서로 알려줘야지. 사실상 알려준 경우 요거하고 비교하면 헷갈릴 게 없죠. 다시 돌아오면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효력 발생 전에 한 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처분의 절차 상하자가 그 후에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처분의 그 효력 발생으로 치유되었다고 본 사례. 이것도 뭐 전형적인 후발적 사유에 대한 치유 사유죠. 그래가지고 여기 청문서 도달기간 어긴 거 이게 아주 유명한 판례인데 뭐 이하 논거는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실질을 중시한다는 게 두 번째 판례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납부 의무자로서는 부가처벌에 대한 불복 여부 결정 및 불복 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 이러면 4번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5번도 마찬가지죠. 실질적으로 체납자의 절차상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는 거. 그 다음 하자치유 부정사례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손해가 되는 경우 이렇게 되면 법적 안정성을 깨게 되는 경우 안 된다는 거고, 치유나 보완 행위가 전혀 없는 경우인데 이건 가볍게 보면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뭐 사실상 뭐 거쳤다든가 뭐 이런 표지도 아무것도 없는 그 경우거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의 귀책 사유는 보호 가치가 없죠. 신뢰 보호 안 해주는 거고. 4번은 미리 받고. 5번은 그 처분청이 처분 이후에 새로운 사유를 보태어 처분 당시의 흠을 치유시킬 수는 없다. 이거 사유를 보탠 거죠. 치유 행위가 뭐 있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뭐 외워야 돼요. 논리적으로 5번은 논리적으로 끌어내기가 어렵죠. 자, 논거는 뭐 이렇다 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432 가면 치유의 대상이 무효인 건 안 된다라는 거. 취소 사유만 된다는 거. 그 다음에도 무효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 다 똑같아요. 이하. 치유 가능식인데 일반론이 제목 외우면 돼요. 이거 논술 준비하는 친구 이 문장 외워둬야 됩니다. 상대방의 불복 여부 결정 및 불복 신청에 평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소송 단계에는 안 된다는 거 명확해요. 근데 문제는 3번 판례를 아는 교수는 심판 단계에서 또 인정한다라고 정확하게 해석하는데 요 판례를 모르는 교수가 심판 단계에서도 안 된다. 왜냐면 1번 판례, 2번 판례만 알면은 불복 여부 결정 및 불복 신청 이 불복 방법에 행정심판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거에 편의를 주려면 그 이전까지밖에 안 된다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건데 판례 해석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소송 단계는 안 된다라는 거 명확하게 보고 그 심판 단계 이건 출제가 아직 안 됐는데 만약에 심판 단계에서 된다 안 된다라고 하면 주의해야 돼요. 상대적으로 다른 지문 꼼꼼하게 봐서 다른 지문이 틀리면 정답이 있으면 그게 정답이고 다른 게 다 맞으면 이게 틀린 거고 다른 게 다 틀리면 얘가 맞는 거로 이렇게 상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 다음에 치유든 전환이든 처음부터 소급표가 인정된다. 제목 알면 뭐 끝나죠. 그 다음 하자승계도 출제 뭐 엄청 많이 되는 건데 요거는 뭐 보충 자료로 보충 자료를 교재에 이걸 해놨기 때문에 자 원래 권리구제가 안 되는 거를 예외적으로 구제를 인정하자. 그럼 왜 안 되느냐를 따져보면 돼요. 선행행위는 불가증력 발생했어요. 불가증력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취소사유라는 얘기죠. 무효사유일 때는 불가증력 발생하지 않으니까 선행행위를 얼마든지 다툴 수 있죠. 기간 제한 없이. 근데 후행행위는 적법이에요. 적법한 걸 대상으로 제기하면 이러면 기각판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공통은 둘 다 처분해야 되고 승계 요건은 밀접한 관련이에요. 자, 역시 사례 시험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런 문장 외워놔야 돼요. 이 요건하고 다 외워놔야 돼요. 양행정행위가 하나의 목적 휴가를 추구하는 1년의 단계적 절차 이런 문장 익혀둬야 되고 그 승계가 된다는 얘기는 그 자체로서는 적법했던 후행행위가 위법이 되니까 이제 취소 판결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선행 처분이 무효이면 후행 처분도 당연 무효예요. 이하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는 5번 판례 보면 그 선행행위 하자가 후행행위에 승계된다는 논이지 반대로
후행행위 하자의 선행행위가 승계. 이거는 안 된다는 게 확정돼 있어요. 간단한 결론인데 출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다음 하자승계 요건인데 동일한 목적 효과일 때만 하자승계 인정한다. 이거 사내 준비하는 친구들은 다 외워놔야 돼. 동일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해지는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이게 승계 요건인데 주석은 제가 단 건데 선행처분이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면 비록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 아니어서 선행처분을 당연 무효의 처분이라고 볼 수 없고 행정쟁송으로 효력이 다투어지지도 아니하여 이미 불가증력이 생겼으며 이러니까 이제 못 다투는 거고 후행처분 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게 논의의 전제죠. 선행처분을 전제로 하여 행해진 후행처분도 선행처분과 같은 하자가 있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 항고소송으로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승계 효과죠. 다음 페이지인데 이제 그 예외적으로 별개 목적 효과임에도 하자 승계를 인정하는 건데 이런 문장 또 익혀놔야 돼. 선행처분의 불가증력이나 구속력이 그로 인해 불이익을 입게 되는 자에게 자 수인한도라는 핵심 키워드 중심으로 외우면 되죠. 문장 한꺼번에 외우려면 잘 안 외워져요.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함을 가져오며 그 결과가 당사자에게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닌 경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의 이념에 비추어 선행처분의 후행처분에 대한 구속력은 인정될 수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 개별 공시지가 결정과 가세처분인데 이게 이제 그 표준지에 가는 것도 동일한 논리로 가는데 개별 공시지가 결정은 이를 기초로 한 가세처분 등과는 별개의 독립된 처분이다. 얘도 처분성 인정 일단 이루어야 되죠.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개별 공시지가는 이를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어서 토지 소유자 등이 개별 공시지가 결정을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기도 곤란하고 그러니까 아까 예측 가능한 게 아닌 경우에 딱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 개별 공시지가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것인지 불이익하게 작용될 것인지 여부를 식설히 예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는 거죠. 다음 단추 보면 개별 공시지가를 기초로 하여 장차 과세처분 등이 이루어질 거에 대비하여 항상 토지 가격을 주시하고 개별 공시지가 결정이 잘못된 경우 정해진 그 시정 절차를 통해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게 높은 주의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다음 주 가면 과세처분 등 후행행정처분에서 개별 공시지가 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이념에도 부합되는 게 아니다. 자, 다음 페이지 표준지도 마찬가지인데 그 438에 맨 위에 판례 보면 핵심 번에는 이거는 더 이상 불복하지 아니한 경우예요. 지가 불복할 수 있었는데 불복하지 않은 이 과실 귀착 사유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구제를 안 해줍니다. 표준지도 개별 공시지가 놓은 거 똑같기 때문에 안 읽어도 그만이고 자 인정사례만 정확히 외우면 돼요. 인정사례만 강제집행 절차 상호가 아닌데 강제집행 절차도 다 외워야죠. 어차피 3편에 좀 출제가 되니까 강제징수 절차 상호간 독촉과 체납처분 체납처분하면 압류매각 청산 입에 줄줄 나오면 돼요. 근데 비교할 게 의무부가와 강제집행 간에는 안 되는데 예외가 하나 있어요. 다음 페이지 가면 기타 인정사례 동그라미 2번 보면 안매장 분묘 개장명령 하명이죠. 계부 대집행이죠. 이거 외워놔야 돼요. 이건 유일하게 예외 판례예요. 그 다음에 공시지가인데 개별 공시지가 이렇게 외우면 되는데 그 표준지는 표준지와 수용지를 정확히 외워야 돼요. 그 별개 목적의 관임에도 인정한다는 거까지 의미까지 알아야 되는데 왜 표준지는 따로 외워야 하냐면 다음 페이지 가면 그 부정사례 두 번째 보면 표준지와 개별 토지 가격 이게 개별 공시지가 동의어예요. 이거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하고 비교하면서 봐야 돼요. 기타는 시험 이러면 되죠. 시험 안매장 분묘 귀속재산 기준지가 친일 반민족 행위 이 핵심 이것만 외우면 되고 자 6번은 독특한 사안이에요. 자 이거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사업자에게 방어권 행사 및 불복의 기회가 보장될 때는 이건 구제를 안 해줍니다. 근데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사업자에게 방어권 행사 및 불복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경우 이때 인정한다는 거고, 부정 사례는 볼 거 없어요. 그냥 다 그냥 하나도 안 이어도 인정 사례에 유형화된 거 정확히 이으면 나머지 다 부정이다. 그래서 논거가 뭐 특별한 게 없기 때문에 넘어가서 441로 가면 이 독특한 사안, 이거 보충 자료에 그 사실관계 해놨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요. 사업 종류별로 보험료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사업 종류 변경 결정이 처분이다라는 거 논거도 여기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자, 근로복지공단의 사업 종류 변경 결정, 이게 처분이라고 그랬죠. 이거에 따라 보험료 납부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업주에 대하여 하는 각각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얘도 항고수행 대행 처분, 둘 다 처분성 인정. 다음 줄 보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종류 변경 결정을 하면서 개별 사업주에 대하여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이유 제시 및 불복 방법 고지가 포함된 처분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 실질적으로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사업주에게 방어권 행사 및 불복의 기회가 보장된 경우에는 그 사업 종류 변경 결정은 내용, 형식, 절차의 측면에서 단순히 조기의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행정소송법상 처분으로 인정되는 소위 쟁송법적 처분이 아니라, 이런 게 나오면 좀 높은 난도가 되죠. 개별구체적 사안에 대한 규율로 외부에 대하여 직접적 법적 의뢰를 갖는 행정청 의사표시인 실체법적 처분에 해당한다라는 거. 다음 줄 보면 불가정력이 발생할 때에는 사업 종류 변경 결정이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가 아니라 사업주는 그 사업 종류 변경 결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각각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쟁송 절차에서는 선행 처분인 사업 종류 변경 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다. 하자 승계가 안 된다라는 거죠. 마지막 단락 보면 다만 근로복지공단이 사업 종류 변경 결정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사업주에게 방어권 행사 및 불복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항고소송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하는 것은 사업주에게 조기에 권리구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이므로, 이 경우에는 사업주가 사업 종류 변경 결정에 대해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후행처분인 각각의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한 쟁송 절차에서 비로소 선행처분인 사업 종류 변경 결정의 위법성을 다투는 게 허용돼야 된다. 즉 하자승계를 인정해야 된다. 이거 최신 판례인데 아마 내년 시험에 도배를 할 겁니다. 최초 판례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논거 읽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은 많지만 실제 애울 게 많지 않은 거, 무효사유, 취소사유 이제 구체적인 건데, 일단 문제은행에 들어가 있는 건 무조건 외워야 될 건데, 무효사유 이거는 위임의 근거가 없거나 적법한 위임이 없으면 이건 무권한이에요. 무권한은 무효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형화된 거라 안 외워도 돼요. 취소사유인데 저거는 논리적으로는 위임이 없으면 당연 무효해야 되는데 당연 무효 사유가 아니다. 근데 지역적인 예외 판례라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죠. 그냥 무시해도 좋아요. 이거 뭐 나온다 하더라도 뭐 다른 거 정답 고를 수 있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건 그 지랄인데, 적법한 권한 위임 없이 세관 출장 수장에 행해진 거, 이것도 명백하지 않다. 이거는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건 외울 수밖에 없네, 논리적으로. 그 내부임 같은 경우는 법적 권한은 이전이 안 되거든요. 정식 위임과 달리. 다만 이제 피고는 명의기관의 수임기관이다. 이건 나중에 또 소송에서 종합정리할 거니까. 그 다음에 내부임 받은 구청장, 그러면 내부임이기 때문에 시장 명의로 해야 되지, 권한 있는 기관이. 근데 지 이름을 했다? 무효다라는 거. 이것도 유형화된 거니까. 내부임이라는 개념을 알면 무권한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대구광역시 동구청에 철도부지로 사용하던 부기재되는 토지에 도로를 설치하여 사용허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변상금 부과한 사안인데, 이건 권한 있는 자에 대한 처분으로, 왜냐면 여기 논거가 나오죠. 국토해양부 장관의 변상금 부과 권한은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됐다. 위임위탁한 법적 권한으로 넘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다음 대통령에게 한국방송공사 사장, 이 정현주 사장인데 해임 권한이 있다. 이게 왜 논란이냐면 옛날에 한국방송공사법에는 임명이라고 해서 임명과 면직까지 있었는데 개정하는데 그 두 번째 또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거만 이렇게 면이라는 게 면직 이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해석이 다툼이 있었는 건데 감사원은 한국방송공사에 대한 외부 감사를 실시하고 임명권자 또는 임명 제청권자에게 임원 등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대통령에게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 권한이 있으면 전제라는 거고 옛날 법에 대통령이 한국방송공사 사장 옛날에는 임명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없었죠. 근데 다음 주 방송법에서 임명 대신 임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입법 취지가 대통령의 해임권을 배제하기 위한 거로 보기 어려운 점. 그래서 이건 나중에 위법이라고 인정은 됐는데 임기가 끝나가지고 결국은 손해배상 문제로 급여만 받았죠. 대통령 권한인데 국가보훈처장이 이건 통지한 거예요. 예명으로 한 게 아니라 통지를 국가보훈처장이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하자가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고 그 처분의 주체도 다 대통령 명의로 다 돼 있고 그래서 저것도 해석이 가능한 건 아니어도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합의제기관행위인데 행정청은 일반적으로 어떤 행정처분함에 앞서 법령 또는 재량에 의해 그 사전심사를 위한 심의기구를 구성하여 이를 위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심사위원 중에 공무원 아닌 사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그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무효라고 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그 위원회에 공무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는 없어요. 다 민간인들 다 웬만하면 포함되도록 돼 있죠. 그러나 표결 과정에서 표결권이 없는 광역교통실장 이건 교통을 담당하는 건데 개발제한구역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게 보이죠. 근데 이게 어떤 사건 핵심이 뭐냐면 네 번째 줄 있죠. 건설교통부 차관의 찬성표를 제외하더라도 빼더라도 참석위원 20명 중 찬성 17표 이러니까 그 가결되는데 정족수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러니까 적법이라는 게 요런 거 배경 알면은 뭐 아니어도 될 거고. 자, 공무원이 정당한 증표를 제시하지 않고 행한 행위 이게 학설상 이론적으로 무효사유라고 하는데 위법이 아예 아니다라고 하는 판례라 이건 애원해야 돼요.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신 검문했지만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 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경우는 아예 위법이 아니다. 이건 외워야 돼요. 이건 학설하고 이론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권한의 행위 무유사유다 181에서 봤죠. 그래서 권한 없는 자 이 말 나오면 뭐 무권한 이러면 무유다라는 거. 근데 이 권한을 유월한 거는 권한의 범위를 넘은 건데 그 전부를 기준으로 하면 권한이 있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권한을 넘은 것만 놓고 보면 권한이 없는 거라 이게 그래서 논란이 좀 있는 건데 자 이거는 특수한 사안이에요. 의원 면직이거든요. 두 번째 줄 끝에부터 핵심 나오는데 의원 면직 처분은 공무원의 사직의사를 수리하는 소극적 행정이란 말이에요. 그냥 적극적으로 파면 해임시키는 거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이런 특성. 그래서 다음 줄 보면 의원 면직 처분에서의 행정청의 권한 유월 행위를 다른 일반적인 행정행위에서 그것과 반드시 같이 봐야 되는 건 아니다. 이래가지고 출제에 꽤 많이 됐죠. 그 다음에 임명권자가 아닌 국가정보원장이 5급 이상의 5급 산후관 이상의 대통령이 임명권자거든요. 그래서 저도 김영삼 대통령 임명장을 받았는데 갖다 버렸는지 없어졌어요. 뭐 별로 김대중 대통령님 임명장에서 아마 평생 보관했을 건데 뭐 김영삼 별로 이렇게 지지하지도 않고 그래서 자 그래가지고 이거 당연무의가 아니다. 왜냐면 피고가 비록 5급 이상 국정원 직원에 대한 임명권자는 아니지만 임면에 대해 제청권이 있어 법적으로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는 점. 그 다음에 이것도 의원 면직이라는 그 특수성 아까 위에서 봤지만 그러니까 당연무의까지 완전 무관하지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다음 상황적 무관한데 음주운전을 단속한 경찰관 명의, 경찰서장, 행정청, 기관장 명의라 했는데 이 경찰관 명의라는 거 당연무의다 해석할 수 있죠. 근데 두 번째 건 외워야 돼요. 취소사유예요.
이거는 관할 없는 건데 흠이 있는 통지다. 그 제목 옆에 취소 사유 이러면 이건 외워야 돼. 그 다음에 3번 이거 전복고속 사건인데 이것도 그 보충자료에 사실관계를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보충자료 19페이지 보면 그냥 참고로 그 시내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일반 택시, 개인 택시 이거 교양으로 한번 보라고 한 거지. 이건 외우라고 한 건 아니에요. 판례에 나오기 때문에 그냥 궁금해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고 궁금하지 않으면 아예 안 읽어도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사실관계 여러분들 읽어보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450페이지로 넘어가면 행정기관에 의해서 결함이 있는 건데 착오로 인한 행위인데 이건 착오 자체는 하자가 아닙니다. 착오의 결과 갖고 따져요. 착오에 의한 행정재산 매각 이건 뭐냐 행정재산은 매각 대부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거니까 무효사유예요. 이건 다음 페이지 나오자 내용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 법률상이든 사실상이든 그 무효다라는 배경 알면 되게 쉽죠. 행정재산 개념 알고. 그 다음에 착오로 인한 양도소득세 부과 이것도 부과 대상자가 아닌 거에 대한 거니까 당연히 이것도 해석할 수 있어요. 다음에 뒤에 또 나와요. 근데 취소 사유인데 납세자가 아닌 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이건 논리적으로는 일관되지 않은 거죠. 부과 대상자가 아닌 거에 당연히 위에 판례하고 이건 모순되는 건데 굳이 외울 것까지는 아니에요. 한 번도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무리하게 외우려고 할 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배경이 나오는 게 증여세 결정 전에 통지서가 송달될 당시에는 납세자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사를 갔죠. 그래서 다음 주는 과세처분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송달될 때 납세자의 주민등록 변경사항을 전산자를 통해 확인할 수 없었던 점 이게 명백한 하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사기강박이 저항할 수 없을 때만 무효고 그냥 사기강박 이런 경우는 그 취소사유다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내용이 실현 불가능한 건데 이건 제목 그대로예요. 사람에 관한 건데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 사자 이게 좀 전에도 나왔죠. 이거 154에서도 인용했고 그 다음 명백하게 권리 또는 의무 능력 없는 자에 대해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거. 그 다음에 임용권자 과실에 의한 임용 결격죄에 대한 임용행위 이거는 무효라고 그랬죠. 이럴 때는 신뢰부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또 여기서 임용을 취소하는 거는 학문적 의미의 취소가 아니라 당초부터 당연 무효였음을 사실상 통지하는 거에 불과하니까 처분이 아니다 이런 거로도 봤죠. 그 다음에 굉장히 제목 자체가 긴데 당연 무효 사례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조합인 바로 요지로 가면 재건축조합인 갑조합 얘가 재산세 납세 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도 아니고 재산세 납세 의무자인 사용자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분은 납세 의무자가 아닌 자에게 한 과세처분으로 중대하고 다음 줄 공동주택이 조합원용이지 조합 자체가 사용하려고 하는 게 이미 알고 있었던 점이 명백하다라는 거죠. 물건에 관한 것도 행정행위 목적이 될 수 없는 물건.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또는 특별 징수 의무자가 아닌 제3자 재산 아까도 나왔죠. 이게 주류적 판례예요. 근데 아까 지역적인 게 취소사유라는 거 하나 나왔는데 굳이 외울 것까지는 아니라고 그랬죠. 무효로 위헌화된 게 이게 원칙적인 거고. 세 번째 보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대한 체납 처분으로서 국내은행 해외 지점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반환 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 처분 무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앞에서도 나왔었죠. 국내 은행의 해외 지점은 외국에 소재하면서 본점이나 국내 지점과는 달리 별도로 소재지인 외국의 법령에 따른 인가를 받아 외국 은행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은행업을 경영하면서도 외국의 법령에 따라 외국 금융당국의 규정에 감독을 하고 다음 줄 보면
예금 거래에 대해서도 소재지 외국의 법령이 적용되니까 밑에 두 번째 줄 국세증수법에 따른 압류 대상이 될 수 없는 재산에 대한 거로 무효다라는 거. 읽어보면 유형화된 거죠. 법률 관계에도 마찬가지죠. 내용이 불명확한 거 이게 무효가 원칙이에요. 무효가 원칙인데 근데 이제 1번, 2번을 외워야 돼요. 특정이 안 됐는데 이루어진 시정명령이 무효가 아니라 위법하다. 취소사유라는 거죠. 외워야 되는데 이거는. 그 다음에 노동위원회에 강조 세 번째 줄 보면 임금 상당액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거 더 웃기죠. 다음 줄 보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적법이라는 거예요. 이건 안 외우고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위헌법률이나 명령조례 규칙은 무효사유밖에 없다. 30이라고 256에 처분이 아닌 건 무효사유밖에 없다. 위헌 무효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유력 이거는 그 전후를 따져봐야죠. 그 전에는 명백하지 않죠. 그러니까 취소사유인데 이것도 256과 422에 있는 거죠. 근데 위헌 결정 이후에는 위헌 여부가 공식적인 기관에 의해 명백히 밝혀졌으니까 이때는 무효가 되는 거고 이때 그 집행 위헌 법률을 집행할 수가 없죠. 위헌 법률을 집행하도록 방치하면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아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위헌 결정 이후에 행해진 행정처분 이거는 중대하면서 위헌 여부가 명백히 밝혀졌죠. 그러니까 이건 무효사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위헌 결정 이전에 그 부담금 부과 처분을 했고 압류 처분이 확정됐다. 그래도 위헌 결정 난 이후에는 강제 집행할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납부가 자기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은 강제 집행했다면 이거는 무효니까 부당이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무효가 아니면 성립이 안 되죠. 취소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다음 위헌 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논거를 좀 보면 기속력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위헌 법률에 의한 행정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는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고. 다음 줄 보면 위헌 결정 이후에는 별도 행정처분인 매각, 분배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건 물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압류 등기나 교부 청구만으로는 다른 사람에 의해 개시된 경매 절차에 배당받을 수도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무효다는 것도 똑같은 거고 과세처분 이후 근거가 되었던 법률 규정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이 있었으나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후속 체납처분의 근거 규정은 따로 위헌 결정이 없어도 역시 집행하면 안 되고 집행하면 당연무효다. 이것도 뭐 기준 입장 제약이라는 거죠. 그 다음 법률상 정해진 처분 요건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증사하는 그 침입적 처분의 근거 법령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이 있음에 개선 입법이 없는 경우 행정청 사법적 판단에 따라 위헌이라고 판명된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부담금 부과 처분해서는 안 되고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위헌 법률 집행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예요. 위헌 결정하고 똑같은 논리로 위헌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 판결 전은 취소사유, 후는 무효사유 똑같죠. 205에서 인용한 거고. 그 다음에 뭐 밑에도 마찬가지. 조례인 경우도 다 취소사유. 전에는 그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이게 취소사유고 그밖에 하자라고 정오표를 냈어요. 왜냐면 이거 그 취소사유가 아닌 것까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합원의 그 법률 시행 당시 법적 근거 없다. 법률 여부 위반은 무효사유다. 이것도 이론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 없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이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하면서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은 법정 납부기한보다 단축해서 기재하는 거 적법하다. 왜냐하면 얘는 그 854의 배경이 있거든요. 854 잠깐 갔다 오면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자가 사업시행자예요. 854에 보면 그 중간에 동그라미 있죠. 사업시행자 이게 450. 사업시행자는 일반 국민보다 법지식이 높다고 과잉금 지원칙 할 때 보충자료를 했었죠. 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관련 법률 내용을 이미 알고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 다음에 잘못 안 했다고 해서
그 납부기한이 법적으로 단축된 효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 결정과 불복 신청에 지장을 주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 얘는 상합시행이라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은 외워야 돼. 공무원에 대해 기여금과 부담금이 적립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공무원 영리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 거 당연무이다. 이거 외워야 돼. 이건 논리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기여금 안 내면 퇴직금 없는 거거든요. 이미 미군으로부터 퇴직금을 다 지급받았거든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판례라고. 그 다음에 당연무효 이거는 그 본문의 문장이 나올 거예요. 건축물 대장 합병 신청 시에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는 합병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의뢰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피고 구청장 소속 담당 공무원은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등기부 등본만으로도 명백한 하자라는 게 나오죠. 이 사건 각 건물의 정부 등기부에 감리 등기가 맞춰져 있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이러니까 밑에 두 번째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다. 우리가 저 사실관계가 나오면 외우지 않아도 되죠. 그 다음에 외워야 돼. 아예 적법이라는 판례라. 근데 이게 지역적인 거라 뭐 무시하려면 무시해도 되고 당연무효 이건 외워야죠. 그 다음에 이제 보상관리사 보자격은 직무내용 중 일부가 국가자격 관련 법령인 변호사법 등에 따라 금지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금지되는 걸 거부한 거는 적법. 이건 해석이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적법한 바로 핵심 요지로 가면 적법한 사용인지 무단 사용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사용관계에 관한 사실 인정과 법적 판단을 수반하는 거로 반드시 명료하다, 명백하다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건 참 적법이라는 건지 뭔지를 모르겠어요. 부가처분의 하자를 중대한 하자라고 할 수 없다. 그럼 하자를 인정한 건지 명백하지도 않고 중대하지도 않은 건 적법이라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문장이 이대로 그냥 눈에 익히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취소사유는 안 외워도 되고 그 다음에 11번 이것도 취소사유니까 안 외워도 돼요. 그 다음에 12번은 적법이라는 건데 이건 배경 알면 안 외워도 돼요. 개별 공시적 지가 결정의 적법적으로는 관련 법령에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에 의해 결정될 거지 당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 가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배경 알면은 이건 연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아예 이게 정비 예정구역의 범위 안이라고 나왔죠. 범위 안이기 때문에 이걸 의무가 아니니까 변경 절차 안 거치고 지정하는 거 위법이 아니다. 이것도 해석이 되는 판례예요. 그 다음에 위법이라고 하는 거 안 외워도 15번 이것도 안 외워도 뻔해. 문헌상 처분 요건의 의미가 분명함에도 뭐 이런 거 앞에서도 봤죠. 해석이 되는 거라 안 외워도 되고 그 다음에 선행처분이 당연무효면 후행처분도 당연무효다. 이것도 뭐 아까 하자승계 봤죠. 그 논리 알면은 뭐 안 외워도 되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후행처분의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도 세 번째 줄 보면 후행조합설립 변경 인가처분이 선행조합설립 변경 인가처분에 의해 변경된 사항을 포함하여 새로운 조합설립 변경 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별도의 독립된 요건을 갖출 때 인정될 수 있다. 이 문장 나오면 이것도 해석이 되니까 안 외워도 돼요. 그 다음에 무효사유가 아니라는 거니까 안 외워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중대한 거지 뭐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는 거죠. 19, 20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21번은 농업용 창고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농지 전용허가를 받은 갑 농업협동조합에 이게 공공조합이잖아요. 공공조합. 그러니까 이 법률에 명확하다라는 게 핵심이 나오죠. 갑조합은
그 농업협동조합법에서는 조합 등에 해당하고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갑조합이 농업용 창고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게 부가금 면제 대상인 조합의 업무와 재산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 명백하다는 거. 이런 문장 나올 거니까 이것도 안 읽어도 되고. 그 다음에 뭐 무효가 아닌 거는 안 읽어도 되고. 그 다음에 주택건설 사업 부지에 관한 선행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존재하지 않거나 결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것만으로 곧바로 그 후행 처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처분의 위법 사유를 구성하지 않는다. 근데 저렇게 나오면 골때려 있는 건데 밑에 그 배경하고 연결해서 봐야 돼요. 국토계획법 자체에서 이미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이 건축물의 건축에 반드시 선행해야 되는 건 아님을 예정하고 있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의 근거법령은 사업부지에 관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먼저 발의되어 있을 거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다라는 저런 문장이 나오면 더 쉬운데 제목으로 출제하면 골 때려지죠. 최신 판례라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 절차는 일단 취소 사유예요. 그럼 취소 사유가 아닌 것만 외우면 되죠. 그 다음에 그 4번 판례 보면 이거는 좀 문장을 좀 눈에 익혀야 되는데 두 번째 줄부터 보면 정비구역이 정해지기 전에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에 기초한 설립 승인 처분은 나중에 확정된 실제 사업구역이 위 동의 당시 예정한 사업구역과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진 때 하나 위법하다. 요거 외우지 않아도 이런 문장 눈에 익히면 되잖아요. 해석이 좀 되잖아요.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달랐다. 이거 엉터리라는 게 느껴지죠. 취소사유 뭐 외울 거 없죠. 그 다음에 7번은 외워야겠네. 관리처분계획 아예 적법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한 하자는 취소사유. 이거 나눠봐야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관리처분계획의 그 적법 여부를 다툴 수 없다는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하다는 거죠. 승계가 안 되니까 그죠. 앞에가 취소사유니까 안 내어도 되겠네. 하자승계 그 논리이네. 선행처분이 취소사유이니까 후행처분의 적법이 위법으로 되지는 않는다는 하자승계가 안 된다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는 판례네. 그 다음에 8번은 아예 적법이라고 하는 거죠. 위법하다고 할 수도 제목에 적법이라고 쓰면 되는데 그 적법한 제한권자가 아닌 자가 제한했거나 제한에 필요한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한의 기초에 이루어지는 경우 위법이 아니다. 근데 여기 배경이 나오죠. 시도지사 등 지정권자는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토지 소유자 등의 개발구역 지정 제한은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아니라 단순히 지정권자의 권한 행사를 촉구하는 거에 불과하다. 이런 논리가 528에도 나와요. 사인의 철회 청구권은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528에 가보면 그 위에 도표 9번에 보면 개별 토지가격 합동조사 지침에 의한 이거 입에 줄줄 나오라 그랬죠? 사례 준비하는 친구들은 객관식도 마찬가지. 이게 이제 그 법령 보충 규칙이죠. 여기에 의한 토지 소유자의 개별 공시지가 조정 신청에 대한 정정 불가 결정 통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신청권이 인정이 안 되는 거고 재량이기 때문에 결국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사립사하고 논리가 같은 거라 인용했고 다시 오면 그 각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신축 건물의 설계 개요 등이 공란으로 된 조합 설립 동의서를 제출받은 다음에 위임받은 이건 위임이 있기 때문에 못 떠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위임받은 보충권을 행사했다. 그러면 이건 적법이다. 해석이 되죠. 그 다음에 당연무효 사유인데
이것도 뭐 지역적인 거라 그렇게 애우려고 노력할 판례는 아니네. 그 다음에 아예 적법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그 기존 입장이 제약이나 아까 9번 그거하고 논거가 같은 거라 위에 거 익히면 저것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당연무효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적법이라고 하면 이건 뭐 핵심이 뭐냐면 두 번째 쪽 재조사에 재조사 이게 467하고 비교할 건데 467에 맨 위에 판례 있죠 3번 이게 465하고 착각하면 안 돼요. 두 번째 규정에 위배하여 군사 주민대표가 선정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시키지 않은 채 임의로 구성되어 의결을 하는 경우 그에 터잡아 이루어진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 결정 처분하자는 중대한 거고 객관적으로 명백하니까 이건 무효사유가 하는데 자 다시 돌아오면 재조사에 이건 요지를 보면은 논거가 나와요. 관련 의무가 아니다라는 게 나오죠. 관련 법령이 전문 연구기관에 입지 타당성 조사 결과를 공란 공고토록 하고 주민의 의견이 있을 경우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주민의 의견 제출이 있다 하여 반드시 전문 연구기관의 재조사와 관계되는 사람 재조사를 의뢰해야 한다거나 재조사 결과에 대해 다시 공란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걸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취소사유는 많이 얻으세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고 자 필요한 이해관계를 참여 어떤 협의를 결의하는 것도 이것도 취소사유는 안 이루어지는데 두 번째 건 이건 그 사실관계 두 가지가 나눠지는 거예요. 일단 토지 소유자 등에게 입회를 요구하지 아니하고 작성한 토지조서는 이거는 절차당하자 인정. 근데 토지조서에 실제 현황에 관한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토지 소유자의 입회나 서명 날인이 없었다든지 하는 사유만으로는 위법이 되는 게 아니다. 저것도 뭐 지역적인 판례고 위법이다. 이건 안 넣어도 되고 그 다음 취소사유 안 넣어도 되고 청문 이거 다 그 취소사유죠. 그 다음 환경영향평가인데 이거 출제가 좀 제법 되고 있죠.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했다면 일단 위법이에요. 그렇지만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부실한 정도가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 이게 아니면 적법이다. 제목 갖고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그 판례는 환경영향평가를 굉장히 뭐랄까 중시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절차만 거치면 돼요. 환경부 장관과 협의 절차를 거쳤으면 그 의견에 반하는 처분을 해도 적법이다. 무시해도 좋다는 거죠. 판례 자체는 시대착오적인 판례거든요. 근데 안 거친 게 당연무효다. 이건 원래 예 판례인데 이 교수들 또라이들 보면 아니 주류적 판례가 아까 봤던 취소사유거든요. 근데 이 무효 사례가 출제가 더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 무효 사유로 출제될 거 앞으로도 그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돼요. 이거 아주 거지 같은 출제예요. 그 다음에 당연무효가 아니다, 무효가 아니다 이런 건 안 넣어도 되고. 그 다음 7번 사업자가 사전 공사 시행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승인기관의 장이한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이게 위법 사유가 되지는 않는데 논거가 없어요. 논거가 없어서 그냥 눈에 익히는 수밖에 없고 그 법령상 필요한 타기관의 협력을 받지 않는 거 무효 사유인데 그 1번 학교법인 이사의 승인 의결 없이 한 기준재산 교환 허가 신청에 대한 이거 외워야 되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도 외워야 돼요. 취소 사유는 안 외워도 되고. 그 다음에 470페이지 2번 판례도 외워야 돼요. 이거 자문이에요. 자문을 구하라는 거지 의견을 따라 처분하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안 거쳐도 하자에 해당하는 게 아니다. 당연무효가 된 하자가 아니다. 안 외워도 되네. 어차피 취소사유니까. 그 다음 다 취소사유
이럴 게 없죠. 그 다음에 그 괄호 4번 판례는 적법, 그 옆에다 적법이라고 써놓으면 이거는 그 외워야지 적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번도 하자가 아니다. 이거는 배경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 줄 보면 요지 일정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 사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개발행위 허가를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하는 데 주된 취지가 있다. 다음 줄 그 일정한 개발행위 허가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개발행위 허가 신청 내용이 허가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개발행위 허가 신청은 불허가했다는 허가하는 경우와 불허가할 때가 다르다는 걸 눈에 익혀놔야 돼요. 이에 앞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취소사유를 정도 절차상하자가 있다고 어렵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위법 뭐 취소사유 다 이거는 뭐 안 내어도 되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4번 판례 보면 세 번째 줄 예산이 각 처분 등으로서 이루어지는 4대강 살리기 사업 4대강 다 썩어 문드러지게 만들었죠. 이명박 참 쥐정권이가 아주 그 한강 부분을 위한 재정 지출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예산의 편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취소사유를 정도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거 1011에 4대강 관련되는 거 처분이 아니다. 1011 하여튼 대상적들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1011에 보면 그 동그라미 11번 판례 그 4대강 살리기 마스터 플랜 이거는 행정기관 내부 행위 처분은 대외적으로 국민에 대한 거지 내부 행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논점하고 반복하라고 472 인용한 거고 이건 논거가 나와요. 예비 타당성 조사는 각 처분과 형식상 전혀 별개 행정계획인 예산의 편성을 위한 절차일 뿐이지 각 처분에 앞서 거쳐야 하거나 근거법규 자체에서 규정한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원칙적으로 예산 자체 하자일 뿐이지 각 처분의 하자는 아니다. 별개다라는 저 배경을 읽어봐야 이제 그 기억이 떠오를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과세 예고 통지에 이 과세전 적부심사 이걸 굉장히 판례가 중시하고 있다는 감각으로 보면 돼요. 핵심은 과세전 적부심사예요. 이거 무효다라는 거 외워야 되죠. 그 다음에 해청 아파트 이거는 앞에 나왔던 거죠. 당연 무효 사유. 그 다음에 그 일정한 법규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 사실이자 형사법규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 형사 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 사실들로 행정처분했다고 절차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핵심은 뭐냐면 행정처분과 형벌은 권력적 기초 대상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각각 별개이기 때문에 이거 뭐 반드시 형사 판결 확정을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별개다라는 거. 그 다음에 9번은 그 특정 토지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면 명백한 것 이 말 나오면 무효라는 거 끌어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과세전 적부심사 이거 관련되는 거 당연무효다. 그래서 유형화됐기 때문에 다행이죠. 그 다음에 또 과세전 적부심사 관련된 거 역시 또 무효사항이다. 이건 유형화된 거는 되게 쉬워요. 그 다음 형식 문서에 하자는 거 그 첫 번째 이거는 명칭상 단순한 명칭상의 이거 갖고는 위법이 아니다. 이건 해석이 좀 돼요. 내용상 문제가 없는 거라. 이유국이 없는 것도 다 취소사유 위법하다. 근데 4번 무효사유 있죠. 이것도 지역적인 판례라 그냥 가볍게 봐도 될 건데 위법 그 다음에 아예 적법이라고 한 사례 있죠. 그 납세자의 불공여비 결정이나 불복 신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 이 말 나오면 해석이 되죠. 외우지 않아도. 그 다음에 토지조서나 물건조서의 토지 소유자들의 입회와 서명 날인이 없는 이의자 이걸 아예 적법이라고 그랬죠. 이거는 뭐 논거가 이렇다 할 게 없어요.
증명해 가는 거지 위법 사유까지는 아니다라고 보는 건데 무효의 주장 방법은 이거 취소 소송의 제소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게 무효 선언을 구하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게 원칙인데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하면 그 보충 자료에 지난번에 간단하게 봤죠. 기각 판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빵으로 무효를 주장하면서도 안전하게 취소 소송 제기하는데 어쨌든 취소 소송이니까 취소 소송의 제소 요건을 갖춰야 된다. 이거 출제 뭐 도배를 하고 앉았죠 이거. 전심 절차, 행정심판 얘기죠. 전심 절차와 제소 기간의 준수 등 취소 소송의 제소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다음 취소 소송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의 취소 해소를 무효 확인 해소로 변경하는 거. 그리고 나서 취소를 구하는 취지. 이거는 잔머리죠. 제소 기간 제한을 피해 가려는 거. 이거 안 받아주죠. 이런 경우. 이건 나중에 무효 확인 소송에서 또 보충 자료로 종합 정리할 거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넘어가도 좋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자, 요렇게 해서 하자론의 1부가 끝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취소철의 실효 변경에 관한 내용을 진행할 건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뒤에도